여러분들은 애플을 어떤 기업으로 정의하시나요? 아이폰 혹은 다른 애플 제품들을 구매했을 때 가장 많이 본 게 뭐였나요? 성능? 화질? 이딴 거 다 필요 없고 애플은 갬성이죠.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도 미국 주식에 투자하시는 분들께 많은 인사이트를 드리길 바라면서 오늘의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기업은 주식 투자를 안 하시는 분들도 다 아는 그 기업, 전 세계 시가총액 1위 애플입니다. 저 역시도 오래전부터 애플 주식에 관심을 가져왔고 지금도 보유하고 있고 앞으로도 당분간 팔 생각이 없는 종목인 만큼 제가 이 포지션을 유지하게 된 나름의 관점을 이번 영상을 통해 공유해 볼까 하는데요. 지금으로부터 불과 2년 전인 2018년 8월 2일 애플이 시가총액 1 트릴리언 달러, 1조 달러를 기록했다는 뉴스를 보게 되었는데요. 그때 처음 든 생각이 와, 미국을 천조국이라고 보통 부르는데 어떻게 한 회사의 가치가 1조 달러까지 갈 수 있을까? 하면서 이 블룸버그 기사를 제 페이스북에 The Most Valuable Apple Ever 라는 코멘트와 함께 공유하기도 했었는데요. 불과 2년 사이에 1 트릴리언 달러짜리 회사에서 Another 트릴리언 달러가 불어나 2020년 8월 중순 현재 애플의 시가총액은 2 트릴리언 달러, 약 2,400조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수치인지 실감이 나지 않는 분들을 위해 다음 표를 준비했는데요. 2020년 8월 중순 현재 우리나라 상장기업 총 2,364사의 시가총액을 다 합친 규모가 2,000조가 조금 안 되는데요. 다시 말하면 애플이란 회사 하나가 우리나라의 전체 주식시장의 규모보다도 크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애플의 지난 1년간 주가 성장률도 나스닥의 3배가 넘는 엄청난 성장률을 보여줬습니다. 여기서 잠깐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이렇게 큰 규모인데도 불구하고 애플의 지난 12개월 순이익은 584억 달러, PE 레이시오가 33.1배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애플은 엄청난 몸집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주가와의 괴리감이 없다는 것이죠. 애플 주식에 투자한다면 어떤 것들을 고려해야 할까요? 그리고 2조 달러라는 이 천문학적 금액이 반영하는 애플의 가치는 과연 무엇일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애플이 성장해온 과정 뿐만 아니라 왜 애플을 단순 스마트폰 회사라고 단정 지을 수 없는지,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서 스스로를 다른 기업들과 차별화시키고 막대한 부를 쌓으며 희소한 가치를 창출했는지에 대해 포커스를 두고 알아보다가 밸류에이션을 끝으로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애플은 개인용 컴퓨터로 시장에 처음 진입했는데요. 설립 초반부터 매우 빠른 성장을 거두면서 첫 제품인 애플 1 출시 이후 5년간 매출이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하는데요. 1977년 77만 5천 달러였던 매출은 3년 뒤인 1980년 1억 1,800만 달러로 성장합니다. 이건 연평균 533%씩 증가한 수치네요. 1980년 12월 상장한 애플의 주가는 IPO 당시 22달러였는데 상장 당일 29달러로 32% 급상승하면서 시가총액은 17억 7,800만 달러를 기록합니다. 자, 여기서 요즘 많이 거론되고 있는 애플의 스탁 스플릿 얘기를 잠깐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액면 분할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한국과 다르게 미국 주식은 액면가가 없기 때문에 정확한 표현은 주식 분할이 맞지만 크게 의미를 두실 필요는 없는 대신 액면 분할, 주식 분할 둘 다 회사의 가치와는 상관없이 발행 주식 수를 다시 쪼개면서 유통 주식 수가 늘어나니까 그만큼 주가도 내려간다는 개념만 명확히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시총 1억 원짜리 기업이 1만 주를 발행하면 주당 가격이 10,000원이겠지만 100만 주를 발행하면 주당 가격이 100원인 것이겠죠. 하지만 회사의 시가총액은 똑같이 1억인 것입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애플은 지금까지 1987년, 2000년, 2005년에는 2대1 비율로 2014년에는 7대1 비율로 총 4번의 스탁 스플릿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2020년 8월 31일 다시 4대1 비율로 주식 분할을 하기로 했는데요. 아까 상장 당시 주가 22달러였던 주식은 2020년 8월에 스탁 스플릿까지 감안하면 총 224주니까
주당 0.0975달러의 가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물론 애플이 항상 승승장구했던 것은 아닙니다. 1984년 출시한 매cin토시의 비싼 가격, 느린 속도, 그리고 좁은 범위의 소프트웨어 호환성 등을 이유로 부진해진 실적을 명분으로 스티브 잡스가 회사에서 쫓겨나게 되는데요. 스티브 잡스를 쫓아낸 사람은 펩시콜라를 코카콜라의 경쟁자로 올려놓은 인물인 존 스컬리로, 한때 스티브 잡스는 존 스컬리를 애플로 영입하기 위해 설탕물이나 팔면서 남은 인생을 보내거나 자신과 세상을 함께 바꾸자 라는 유명한 명언을 남긴 일화도 있었지만 도리어 자신이 스컬리에 의해 회사에서 쫓겨난 신세가 된 것입니다. 스컬리 체제의 애플은 하이 라이트, 즉 비싼 가격이 무조건 옳다는 정책을 고집하면서 매cin토시 제품에 55%의 마진을 떼는 등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에만 치중한 나머지 시장 내 점유율을 차츰차츰 잃어갔는데요. 심지어 1990년대 애플은 비현실적인 시장 안목으로 비디오 카메라, CD 플레이어, 스피커, 비디오 콘솔, TV 가전을 포함한 시장의 이해가 부족한 상태로 출시한 신제품들과 이 제품들의 연이은 실패로 회사의 주가가 곤두박질 치게 되는데요. 그 사이에 경쟁사 마이크로소프트가 저렴하게 보급된 개인용 컴퓨터 시장에 소프트웨어를 공급하는 데 포커스를 맞추면서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8, 90년대를 갈팡질팡하며 보낸 애플은 마이크로소프트의 PC 시장 독점을 멀리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고 재정은 점점 악화되다가 1997년 파산 단 일주일 전 스티브 잡스를 회사로 복귀시키게 됩니다. 애플에 복귀한 잡스는 회사의 제품 라인을 전면 구조조정하는데요. 이 시기까지 회사에서 주목받지 못해왔던 조니 아이브의 디자인적 재능을 발견하면서 애플의 최고 디자인 책임자로 승진시키고 둘은 함께 애플의 재건을 힘쓰면서 지금까지도 애플을 대표하는 제품들을 연이어 출시합니다. 그리고 아이브는 2019년 애플을 떠나기 전까지 그동안 애플이 출시한 제품들의 세련된 디자인만 한 것이 아니라 macOS, iOS 등의 운영체제와 소프트웨어들의 유저 인터페이스, 애플 스토어와 애플 본사의 건축 디자인 등 애플의 정체성을 시각화하는 전 방면에서 기여해왔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2000년 전까지의 애플의 모습인데요. 이 시점 이후로 출시한 제품들은 대부분 우리가 지금도 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제품들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시간별로 일일이 각 제품들을 열거하는 대신에 비즈니스 모델을 이해하는 것에 포커스를 두고 애플에는 어떤 종류의 제품과 서비스가 있는지, 각 사업 부문들은 기업 가치에 어떤 기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애플의 매출은 크게 아이폰, 맥, 아이패드, Wearables, Homes and Accessories, 이건 짧게 WHA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Services 부문, 총 5개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아이폰 부문을 보겠습니다. 아이폰 부문 매출은 전체 매출에서 절반 이상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동시에 지난 5년간 매출이 들쭉날쭉해왔고 전체 매출 비중도 2015년 66%에서 55%로 줄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이 포화되면서 성장률이 무뎌지게 된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작용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아이폰이 얼마나 수익성이 높은 부문인지라는 것입니다. 2016년 기준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에서 애플은 판매량 기준 시장 점유율이 14.5%밖에 안 됐지만 수익 점유율에서는 79%의 압도적인 점유율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앞으로 아이폰 부문에서의 매출이 급격히 늘어날 것이라고 기대하지는 않지만 마켓 포지셔닝 자체가 럭셔리 브랜드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이런 브랜드 가치는 샤오미와 같은 후발주자들이 쉽게 따라할 수 없다는 점에서 높은 진입 장벽으로 작용되겠습니다. 애플이 가지고 있는 브랜드 가치에 대해서는 조금 뒤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맥, 아이패드 부문 같은 경우에는 지난 5년간 다소 정체되어 있었거나 하향 추세인데요. 아무래도 데스크톱 및 노트북 시장은 스마트폰 시장보다 훨씬 더 성숙한 시장이고 태블릿 시장 역시 제품 수명 주기가 스마트폰보다 길고 시장이 급변하지 않기 때문에 변동성이 크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매출 비중 10% 내외인 맥,
그리고 아이패드 부문 역시 특별한 매출 성장률에 대한 기대보다 애플의 근간이 되는 브랜드 디바이스 제품군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겠습니다. 웨어러블 홈, 액세서리 부문은 무선 이어폰인 에어팟, 애플 워치, 2014년에 인수한 비치 일렉트로닉스 사업 부문이 있는 웨어러블 기기와 애플 TV, 인공지능 스피커인 홈팟을 포함한 가전기기, 그리고 아이팟 터치와 애플 브랜드 및 third party 액세서리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WHA 부문은 지난 5년간 평균 26%, 심지어 가속된 성장률을 보여와 2019년의 경우에는 전년 대비 41% 성장했고요. 전체 매출에 기여하는 비중도 2015년에는 불과 4%에서 2019년 9%로 이제는 맥, 아이패드에 버금가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이 추세라면 앞서는 것은 시간 문제일 것 같습니다. 서비스 부문의 경우에는 앱스토어, 애플 뮤직, 애플 TV를 비롯한 디지털 콘텐츠 스토어, 그리고 스트리밍 서비스, 제품 보증 서비스인 애플 케어, 애플 페이, 애플 카드, 그리고 광고 및 기타 서비스가 속해 있는 부문으로 연평균 24%대의 성장을 해왔고, 매출 비중은 2015년 9%에서 18%로 매우 빠른 성장을 해왔는데요. 서비스 부분에서의 매출은 소프트웨어나 미디어, 엔터테인먼트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높은 마진을 기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의 높은 성장률과 매출 비중을 보면 앞으로 애플의 성장은 기존 아이폰, 맥, 아이패드 제품군에서 웨어러블, 가전 및 주변 기기, 액세서리, 그리고 사용자 경험에 더 밀접한 이 서비스 부분에 달려있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아직 아이폰, 맥, 아이패드의 비중이 대부분이지만 WHA, 서비스 부문에서의 매출이 얼만큼 성장할지가 관건이겠고요. 최근 3분기 실적을 보면 기대대로 WHA, 서비스 부문에서의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엄청난 성장을 보여주고 있고, 애플의 미래를 좌우할 이 부문들에서의 성장이 앞으로 계속될 거라는 시장의 예상이 주가에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애플의 가치란 무엇일까에 대한 얘기로 넘어가 볼까 합니다. 여러분들은 애플을 어떤 기업으로 정의하시나요? 애플은 단순히 남들보다 조금 더 세련된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만드는 회사가 아니에요. 애플은 브랜드, 그리고 플랫폼 기업입니다. 애플 제품을 한 번이라도 구매해 보신 분들은 적극 공감하실 겁니다. 여러분들은 아이폰 혹은 다른 애플 제품들을 구매했을 때 가장 많이 본 게 뭐였나요? 성능? 화질? 이딴 거 다 필요 없고 애플은 갬성이죠. 그렇지 않나요? 웃기지만 누가 웃음소리를 내었는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애플이 브랜드 기업이기 때문이죠. 애플이 추구하는 것은 희소성이고, 이 희소성 때문에 명품 전략이 가능한 겁니다. 인간의 뇌는 사치품을 살 때만큼은 이성적으로 사고하는 것을 말립니다. 가격을 생각하지 않게끔 말이죠. 이 브랜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앞서 설명한 아이폰, 맥, 아이패드에서의 사업 부문이 탄탄한 거고요. 애플의 영업이익률 역시 30%대를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브랜드라 함은 희소성과 직결되는데, 다시 말해 내가 어떤 럭셔리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데 남들도 똑같이 가지고 있으면 과연 그 가치가 희소한 것일까요? 아니죠. 남들이랑 똑같은 거 들고 있는데 희소 가치는 오히려 떨어지겠죠. 그럼 애플 제품은 어떻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데도 가치가 떨어지지 않는 것일까요? 아이러니하죠? 첫 번째, 애플, 스타벅스 같은 기업들이 제시하는 브랜드 정체성은 대놓고 물질을 과시하는 다른 브랜드와 다르게 모던하고 세련된 이미지와 나 이 정도 여유는 누릴 수 있는 사람이야 에 가까운 정체성이라는 점과, 더 중요한 사실은 애플이 브랜드 기업임과 동시에 플랫폼 기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애플은 제품만을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iOS, macOS와 같은 자체적인 운영체제, 오퍼레이팅 시스템을 개발해왔기 때문에 애플 제품 간의 통합이 가능한데요. 애플은 자사의 OS가 애플 제품에서만 운영되는 것을 고수해왔습니다.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과거 PC 시장에서는 삼성, HP, 소니와 같은 여러 전자제품 기업들이 만든 컴퓨터에 윈도우가 탑재되었기 때문에 윈도우가 PC 시장의 표준이 되었지만, macOS는 애플 제품에서만 보급되었기 때문에 시장의 외면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야기가 달라졌죠. 컴퓨터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웨어러블과 같이 다양한 기기 간의 연결 그리고 호환성이 중요해지면서 오히려 애플이 보유한 자체적인 OS가 빛을 발한 건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마이크로소프트는 컴퓨터 운영체제인 윈도우에, 구글은 안드로이드에, 삼성 같은 제조업들은 각각 자신들의 사업 영역에 국한되어 있는 반면에 애플은 자신들의 제품을 더 쓸수록 OS 간의 통합을 원활하게 했고 결국에 이게 애플 생태계가 된 것입니다. 심지어 이제는 애플 제품이 없으면 운영체제뿐만 아니라 키노트, 파이널 컷 프로 같은 소프트웨어와 애플 뮤직, 아이메시지, 페이스타임과 같은 서비스를 이용할 수조차 없습니다. 애플의 제품을 사는 것이 단순히 기계를 사는 게 아니라 애플 생태계에 들어오도록 하는 것이고요. 반대로 애플의 입장에서는 4차 산업혁명부터 기업의 경제적 해자로 떠오른 빅데이터에 기반한 유저 익스피리언스, 사용자 경험에 그 어떤 기업보다 더 밀접히 관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3차 산업혁명까지 가장 큰 경제적 해자로 각광받던 브랜드 효과보다 훨씬 더 강력한 진입장벽이 생긴 것이죠. 저는 주식에 투자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이 플랫폼 기업인지 아닌지에 대한 여부인데요. 그 이유는 한번 구축해놓은 플랫폼 위에서 지속적인 가치가 창출될 수 있고 이 플랫폼을 기반으로 새로운 사업 영역으로 확장하는 것이 매우 용이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브랜드 가치와 플랫폼적인 지위야말로 우리가 어떤 기업의 가치를 산정할 때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애플의 리스크를 생각해 본다면 과거 아이폰을 출시했을 때에는 큰 경쟁사가 없었지만 현재 애플이 침투하고자 하는 각 시장에는 경쟁사들이 즐비하고 있습니다. 이 점이 리스크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현재 애플 TV가 진출하고자 하는 OTT 시장에서는 넷플릭스, 디즈니 등이 있고 결제 시장에는 페이팔과 비자, 마스터카드와 같은 대기업들이 장악하고 있죠. 또 지역적으로 현재 매출의 17%를 차지하고 있고 애플의 제조를 맡고 있는 공장들도 많이 위치해 있는 중국도 앞으로 미중 갈등이 심화될수록 애플로서는 득이 될 리가 없고 최근 유럽에서의 IT 회사들에 대한 세금 정책과 미국에서의 애플, 페이스북, 구글, 아마존과 같은 대기업들을 상대로 한 반독점법 리스크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플의 가치가 리스크보다 더 커 보였기 때문에 앞으로 당분간 애플에 추가로 투자를 하면 했지 팔 생각은 없는데요. 미국의 대표 IT 기업, 애플에 투자를 고민하시는 분들께 이 영상이 나름의 관점을 좀 전달해 드렸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채널에는 앞으로도 제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을 주제로 영상을 올릴 계획인데요. 영상을 재밌게 보신 분들이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을 설정해 주시면 제가 앞으로 올리는 영상을 바로 볼 수 있고 저도 힘이 나서 더 재미있게 영상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른쪽 아래에 있는 저 동그라미를 누르면 구독 버튼이 바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